저 데미안 허스트 전시는 어떻게 보세요? 아우, 데미안 허스트 난리 났었지. 어떤 레스토랑이에요. 거기에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소 버전으로. 그래서 치킨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정말 삼계탕에 나오는 통닭의 모양이 거꾸로 프렌치 프라이 속에 박혀서 포크가 이 엉덩이 부분에 확 찍혀갖고 너무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워서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근데 그분의 예지력이란 정말 놀라워요. 휠체어에 계시면서 아크릴로 글씨를 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1시간 보는 자는 증권시장에서 성공한다라고 써 있어요. 와, 우리나라 증시가 난리였더라고요. 엔론 사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알죠. 하이닉스 매각 실패. 자, 그런데 그 그림을 1시간 볼 수 있는 자라면 그때 하이닉스를 사서 지금까지 버티셨을 수 있어요. 요즘 데이트의 성지, 미술관 많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예술 앞에 서는 걸까요? 예술이 단순히 감상을 넘어 우리 시대의 생존 언어로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브랜드 마케팅에서 이 아트 키워드 빼놓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뭐 비즈니스는 물론 한국이 또 이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또 핫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함께 하실 분 우정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네. 벌거벗은 세계사 강의하시는 거를 보고 네. 교수님 딕션이 정말 아주 유니크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재밌게 귀에 정말 쏙쏙 네. 들어오게. 네. 거의 간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한 5년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부하면서 교수님 모셔야지 했는데 중간에 또 한번 여쭤봤었는데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 모시게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셨고 이거를 공대에서 가르치시는 게 저는 이 연결 과정이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이게 너무 재밌고 궁금했어요. 모든 공대들이 인문사회학부와 같은 이름으로 학부가 있어서 이 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지만 인문학과, 뭐 사회과학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교양 과목을 제공하는 학부로 있는데. 그래서 아트 앤 사이언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일반적인 미술사과에 있었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미술사를 가르치는 것처럼 시대순으로 이제 선사시대부터 생각해보자, 뭐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를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게 참 의미가 크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언어가 너무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일단 미술사를 하려면 형용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작품을 설명할 때 뭐 색채는 어떻고 구도는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많은 형용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료하지 않은 언어를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더 인문학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고 나오고 포항공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과학이야. 주위 학생들이 다 과학을 해.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 자기들끼리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공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투자 어떻게 받을 거야? 뭐 아니면 정보를 어떻게 설득할 거야? 그건 과학의 언어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없다. 맞죠? 맞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공대생들이 대학원 때 교수님 같이 우리가 이거를 왜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진짜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인문학 미술사 포항공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미래지성 아카데미. 맞죠. 에서 거기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네네. 내가 또 이렇게 포항공대 가보네. 왜냐하면 공대기 때문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AI 시대에는 AI를 소위 잘 써먹으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세상인 거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에 꼭 필요한 게 철학, 네. 역사, 네. 인문학 네. 이런 것들이 민글이 돼서 공대의 인문학 수업, 네. 미술사 네. 너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AI가 나왔을 때 특히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맞아. 너무 잘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미술가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걱정은 카메라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도 미술가들이 다 반대. 왜냐하면 당시 미술가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가장 주된 경로는 초상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카메라를 쥐어줬다고 해서 모두가 사진을 똑같이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진보한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학습한 이 수많은 데이터를 파악해 보니 B라는 단어가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평균적인 답을 줘요. 근데 알지만 미술사에서 기억하는 모든 작가들이 그럴 법하고 있을 법하고 평균적인 것을 해서 미술사에 남아있는 작가는 없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아티스틱한 작품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으로 끝나는 맞죠. 게 인정받고 춤받는 맞죠. 거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도입돼서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란 정말 뭐였을까? 무엇이 인간을 인공지능과 다르게 만들고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그럼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이거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학문을 어떻게 더 발전된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네. 광고. 네. 저 이제 곧 대학원도 만들 거거든요. Human Centered AI and Society 라고 그래서 인간 중심 AI와 사회. 교수님, 저는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피렌체에 살아요. 학생 때부터 틈만 나면 피렌체를 잘 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거기 우피치 미술관이 있는 거죠. 네. 보티첼리의 벌써 비너스도 있고 막 아이고. 우연찮게 그 동네가 메디치였어. 맞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를 맞아요. 그 르네상스가 이 르네상스야 이러면서 단테의 집도 있고 막 교과서에 봤던 것들이 실존하고 그것도 친구가 사는 동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그 허들을 넘어갔어요. 네네네네. 저한테 미술사는 그런 의미거든요. 맞죠. 근데 고고 미술사학은 처음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고고 미술사학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저는 뭐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가 80년대 어린이였잖아요. 심지어 우리 동네 누님이세요? 네. 같은 기억을 갖고 기억을 있습니다. 갖고 있어. 같은 치과를 다녔어. 맞아. 얘기하다 우리 같은 치과 다녔어요. 강성원 치과라고. 혹시 상당히- 강성원 원장님 보고 계시면 보고 계시는데. 잘 컸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때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시각 환경이라는 게 뭐 텔레비전도 오후 4시 반 돼야 나오던 때인데. 맞아. 근데 우리 집에 루브르 박물관에 아주 커다란 화집이 있었어요. 칼라 사진이 전부 다 있고 막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표지에. 왜 있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기자셨어요. 신문 기자. 그래서 아빠가 우리 기자님을 도와드리려고 또 월간지 같은 거를 구독하셨는데 구독자 선물로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루벤스의 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메디치 가문의 공주인데 프랑스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됐는데 그녀의 삶을 그린 그림이 21개가 있어요. 초상화해서 24점이 걸려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게 루벤스요. 화보를 딱 펼쳤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막 너무 막 공주님이 있고 막 세상 화려하기가 막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그림들이 너무 궁금하고 왜 이런 그림들이 생겼는지 궁금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고고미술사학과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되게 옛날 미술을 공부하는 학과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저도 그게 바로 그런 거 같죠. 네. 근데 고고학과 미술사를 하는 과고 1, 2학년 때서 고고학도 같이 하다가 전공을 미술사로 하면 미술사를 전공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아니 저도 사실 디자인 앤 매니지먼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돈을 벌게 해주는 매니지먼트 정도? 합쳤구나. 저도 똑같이. 근데 그죠? 디자인 따로 매니지먼트 따로 가서 알았어요. 거의 복수인 거예요. 그거. 아이고 덕분에 잘 먹고 잘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프랑스로 시집 가신 메디치 가문의 공주 분의 삶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좀 순탄치 않았는데 루벤스가 그러면 왜 위대한 화가인가? 그분이 막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거나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세상 아름다우시고 온 신들의 축복을 다 받으셨고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술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였구나. 패키징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브랜딩. 브랜딩이죠. 당시로서는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17세기 유럽을 생각하면 그런 인위적인 이미지라는 게 오늘날처럼 온 사방에 유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어린이인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도 그 호화로움과 그 이야기에 완전히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17세기에 그냥 프랑스 국민들이 그런 그림을 눈앞에 봤다면 그 효과가 막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굉장히 컬처쇼? 했겠죠. 네. 그 당시에 뭐 음악가, 뭐 쇼팽이든 모차르트든 지금 GD 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뭐 굉장히 압도적인 약간 그런 컨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네. 의미로 네. 화가도 그런 의미로 화가가 결국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화가에게 주문을 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층은 굉장히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방송이 있어, 뭐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거대한 이미지 한 점으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 당시 미디어군요. 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월식하는 매스미디어 거. 같은 거죠. 루벤스가 그걸 진짜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네. 굉장히 많이 벌었죠. 네. 그러니까 뭐 배고픈 예술가 이런 거 안 모두가 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곱으세요. 네. 그거를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림이라는 건 그 주문을 받아서 그리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자유의지로 뭔가 예술가가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세상에 없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종종 하시는데 그렇지 모두가 않습니다. 광고 고객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네네. 그렇지 않죠. 고고 미술 사학이 이렇게 네, 재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공부했고 사실은 재밌는 거 맞아요. 그때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아니 공대에서 보면은 막 뭘 하시는 분이지 저분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좀 이 미술, 아트가 차지하는 네. 그 컨텐츠적인 기능이 또 대단할 네,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네. 소위 이제 그 아트라는 게 비즈니스에 쑥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소위 뭐 체험형 아트랄까, 팀랩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아트라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훅 들어왔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그럼요.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네. 옛날에도 그랬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라질 때마다 당연히 예술의 형식도 달라져요. 모양도 달라지고 미술관 가시면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 작가가 자꾸 뭘 시켜. 뭐 이거 하래. 사람이랑 얘기하래.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이 나의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체험이고 우리가 그거를 관계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참여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90년대 말부터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비즈니스도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상품에 감정을 일으키는 체험이 결부돼 있으면 더 잘 팔리는 거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미술이라는 것은 궁극의 비즈니스다. 미술가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당대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 사회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게 빨리 파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늘 빨랐다. 매번 늘 빨랐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현대미술 맞습니다. 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티노세가 전시를 봤어요. 그렇죠. 네. 일상과 경험 속에 우리를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맞아요. 남기지 않는다. 전 그게 네. 되게 와닿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티노세갈 전시를 이제 한참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작가가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인스타고 뭐고 정말 별로 없어요. 우리 관객들이 말을 되게 잘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티노세갈은 기본적으로 물건 만드는 걸 싫어해요. 카탈로그도 안 찍고 본인도 원래 성향이 사진- 좀 그래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굉장히 예민해요. 아, 그런 네. 의미로 또 그런 우리 사회 안에. 의미예요. 네. 계약서도 안 써요. 티노세갈은. 뭐 남기고 사인하고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자, 오늘부터 이거는 미술관 거 하고 악수하고 헤어진다는데. 장거리 여행에도 비행기 잘 안 타시고. 기차랑 배를 타면 유럽에서 한국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몇 년쯤 전에 한번 티노세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아기가 신생아였대요 거의. 그 아기를 데리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늘 빠르군요. 그런 진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미. 사실 생각하면 미술 작품이라는 게 굉장한 사치제거든요. 그 전시를 하면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에 좋고 새로운 물건이 너무 많은데 미술가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새로운 물건을 안 만들고 미술관이라는 곳을 세상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거기 들어와서 잠깐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가면 세상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네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 가시면 많은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데 인간 전시 공이라고 중간에 막 공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막 밧줄 던지 뭐 잡고 막 근데 처음에 민망하니까 나도 그쵸, 근데 막 그쵸. 나중에는 막 열심히 거의 강강수월라 같은 느낌을 나도 막 거기서 막 아니 그게 관객들이 그거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관객으로 왔고 나는 너무 민망하고 과연 내가 이걸 잡아도 될까 하지만 그분을 생각해 내가 잡아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아트라는 게 이거는 이제 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닌 거야. 이거 미술? 이거 다 아닌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고정된 어떤 정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 반 고흐. 거기에서 벗어나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실 수가 있죠. 선생님, 근데 요즘 미술관이 정말 핫해요. 네. 공중박도 있고 또 데미안 허스트 전시도 있었고 리움도 있죠. 있고 그래서 또 요즘 젊은 분들의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되게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러실까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공간에 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미술관에 가면 일상과 전혀 다른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작품 그리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사람들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이 주는 어떤 체험 자체가 좋아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가면 사실 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야 나도 머리 회전이 돌아가지. 네네. 맨날 핀터레스트 지켜봐서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한 공간 경험에 좀 더 열광을 하시나? 네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네,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아트 비즈니스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 리움을 가면은 그냥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되게 저는 커머셜리 잘 설계됐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커머셜한 브랜드하고도 행사가 또 많이 해요. 보테가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는 굉장히 일상 안에서 확 또 들어가 있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네네. 다른 미술관 대비 리움 넘어가는 거는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지 않는 게 다 그런 치밀한 구조들이 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리움도 굉장히 놀라운 곳이에요. 일단 그 세 명의 건축가가 한 사이트에 집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고 세 명의 건축가가 렘쿠라스하고요, 장 누벨하고 마리오 보타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렘클라스는 프라다 스토어도 많이 했고요. 그런 커머셜한 스페이스를 굉장히 맞아요. 잘 이해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리움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다른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지역이 좀 힙한 곳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즈니스도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어디 가는 거 좋아하지? 거기에 이게 최첨단에 있는 게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즈가 또 열립니다. 그렇죠. 네, 저는 프리즈가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한국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되게 커머셜하게 미술 시장이 오나? 라고 했는데 첫 해는 우리가 이런 전시를 못 갈 때니까 네. 너무 약간 뭐 브랜드들과 특정 이런 소셜 셀럽들이 너무 열광해서 가고 그 프리즈가 어떤 이런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능적인 면이 좀 못 봤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2회 때부터는 뭐 또 매출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한국의 서울의 프리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프리즈 같은 어떤 미술 시장이 하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살 수 없어요. 근데 프리즈에 가면 나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어쨌든 살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머 더 갖고 싶어. 아니 미술관 가서 내가 저게 갖고 싶네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그렇죠. 소유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나의 어떤 욕망을 부추기는 게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프리즈라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미술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미술이 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 부추길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나 살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그런 어떤 뭐 순기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다. 그게 미술 시장의 기능. 네, 맞습니다. 결국 미술은 사는 거예요. 세실 브라운 같은 경우 많이 비싸져서 그렇지 살려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인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막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없으니까. 감옥 가죠. 그러게. 잠깐 미술사로 갔어요. 네. 우리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네. 베니스라는 도시에 가보면 네.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고 또 이런 현대 미술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베니스라는 도시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어떤 현대미술의 위상을 갖게 된 건 비엔날레가 시작되면서일 텐데요. 19세기 말이죠. 그때 이탈리아 국왕이 결혼 몇십 주년인가 된 기념을 해서 행사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엑스포라는 게 만국 박람회라는 게 있잖아요. 런던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시카고에서도 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파리 그 만국 박람회 때 에디슨이 전기를 켰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에펠탑도 엑스포 할 때 만든 거고 기념탑으로. 그러면서 이제 엑스포에서 천천히 미술도 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파리 엑스포를 하면 당연히 파리가 미술의 중심이었으니까 프랑스의 최신 미술을 보여준 전시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는 이탈리아가 미술의 중심이었던 거잖아요. 한 18세기까지는.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미술 전시를 대대적으로 크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그렇게 시작돼서 2년에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미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 행사를 지금 10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대미술이라는 게 네. 그때는 굉장한 현대미술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작가들을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었고. 교수님,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음. 또 젊은 직장인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네네. 추천하는 전시나 네. 미술관, 네. 박물관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가가 서도호 작가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서도 작가 개인전을 유례없이 크게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천으로 지은 집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작가께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서세옥 화백이신데 서울에서 사실 때 한옥집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막 60년대, 70년대 때 한옥이 막 하고 허물어지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동 안에 있는 연경당이라고 그걸 그대로 본따서 지은 성북동 집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다 서도호 작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 당장 너무 낯설잖아요. 침대도 낯설어, 문고리도 높이가 달라. 굉장히 낯선 집에 대한 경험이 강렬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은 옷처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 성북동의 집을 옷을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야지 작가가 살아온 여러 집들을 다 그렇게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예뻐요. 하늘하늘하고 마치 막 환영처럼 갑자기 집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인데,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어떤 관객이 서도의 작품을 봐도 향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집 같고 굉장한 포근함이 있고 그게 서도 작가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서도 작가 어떻게 처음에 접했냐면요. 우리 학교에서 전시를 했어요. 대학교 때. 맞다. 팔선스에서. 근데 저는 집이란 작품을 보면 한국 사람이네? 그치. 이거 뭐 작품도 물론 특이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맞아요. 아까 리움도 그랬지만 우리 생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특히 뉴욕 같은 데 있으면 뭐 갤러리고 미술관이고 뭐 그냥 도처에 있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뮤지엄만 많은 게 아니라 학생, 미대 아이디가 있으면 공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다. 나중에 직장 가서도 저는 학교 졸업했는데 불구하고 아이디 쓰고 뭐 날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누가 보나요? 엄지손가락 가리고. 그쵸. 그리고 그냥 거기를 많이 안 가보셨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뭐 관람객 수가 600만 명이라면서요. 거기 사유의 방 가보셨어요, 대표님? 사유의 방 함께 기획하신 김아린 대표가 여기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도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불상이 그 정도 아름다운 수준의 그 크기가 없어요. 한반도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두 분이 2교대 체제였어요. 1년씩 교대. 2교대. 그러니까 2교대를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나오세요. 그리고 불교 문화 전시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교 조각 방에 있으면 우리가 불교 조각이구나. 삼국시대네. 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도를 외우게 하죠. 연도를 외우겠죠. 근데 지금 사유의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불교 조각이구나, 몇 년도에 만들었지를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하겠죠. 사유를 하겠죠. 사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공간 경험 이런 거, 브랜드 이런 거 얘기했던 게 부처님 그대로거든. 그분들 변하지 않았어요. 삼국시대 만든 그분들이에요. 근데 공간을 달리하고 경험을 달리한 거죠. 경험을 달리 만든 거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감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기가 매우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또 데미안 허스트 전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데미안 허스트 난리 났었지. 저는 이제 해외에서 봤는데 어떤 레스토랑이에요. 거기에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이 소 버전으로. 왜 그래, 레스토랑이 왜 그랬을까? 있는데 거기서 치킨을 시켰는데 이 우리나라 정말 삼계탕에 나오는 통닭의 모양이 거꾸로 프렌치 프라이 속에 박혀서 포크가 이 엉덩이 부분에 확 찍혀갖고 너무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레스토랑 컨셉이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 해골의 아시다시피 제일 유명한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 For the Love of God. 뭐 다이아몬드 8,000개가 붙어 있대. 그 진짜 인고를 이렇게 백금으로 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골인데 막 어머! 말해서 보는 거예요. 셀카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이제 해골이라는 게 원래 서양 미술사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마니타스라고 그래서 덧없는 인생의 상징 같은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인데 네가 아무리 성공했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정말 높은 사람이고 고귀한 삶을 살아도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보자. 근데 그 메시지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욕망을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너무 역설적인 두 개가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인 거죠. 델미오스트가 야구 프로젝트?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요. 그거를 보면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약이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약인데 너무 예쁘니까 막 너무 열광하게 돼요, 진짜로. 너무 그냥 예뻐. 근데 그 모든 게 약인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치유를 위한 약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또 한편으로는 약인 거잖아요. 그쵸. 그 삶에 대한 의지와 한계를 막 잊게 만드는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여러 너무나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보다 왔습니다. 한국을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알만한 작가분들,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워서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면 왜 유명한 거야? 텔레비전 쌓아놓고 왜 저래?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예지력이란 정말 놀라워요. 60년대에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가져야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1996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계시면서 이렇게 아크릴로 글씨를 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1시간 보는 자는 증권시장에서 성공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그게 2002년이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2002년에 도대체 증권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남준 작가께서 이런 걸 쓰셨지? 와, 우리나라 증시가 난리였더라고요. 엔론 사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알죠. 알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각 실패. 자, 그런데 그 그림을 1시간 볼 수 있는 자라면 그때 하이닉스를 사서 지금까지 버티셨을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다. 그리고 뭔가 개척정신, 어디를 가도 기계가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한 어떤 굉장한 기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의미로 되게 천재적이시고. 맞습니다. 정말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분이? 그래서 저는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꼭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거를 보시는 분들, 우리 루팡이들이 벌써 마음이 미술관에 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게 낯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미술관으로 첫 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일단 가시면 됩니다. 좋은 곳이, 아니 좋은 곳이 그냥 가기만 해도 거기 기분이 좋아. 쇼핑몰도 가실 수 있고 운동 경기도 보러 가실 수 있겠지만 미술관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 있다.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표현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잠깐 다른 세상이니까. 맞아요. 거기서 그냥 약간 일상의 멈춤이랄까? 맞습니다.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많이 배웠어요, 저 진짜. 진짜요? 미치겠어요. 지금 우리 애를 데리고 어디 가야 붙어봐지 그 생각해봐.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미술 얘기했을 때 네. 특히 현대미술 이런 거는 낯선데 근데 대표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즐겁네요. 저도 그냥 관심도 있지만 브랜딩, 마케팅 이 업계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네. 특히 요즘 한국에서 대단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예술의 도시 하면은 해외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도 이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본인 현대미술관도 있고 리움도 있고 아모레 퍼시픽도 아모레 있고. 퍼시픽도 있고 저기 용인에 호암미술관도 가보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수 있는 경험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술과 대중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시대를 이어오신 우리 우정환 교수님,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의 고정관념을 팍 깨주실지 또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실지 궁금하며 이해 월급적인 부사장과 우정환 교수님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